사실 기독교에 입문도 못한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앞에 나선다는 건 극도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히 나오기로 한 것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력은 그래도 기독교 교회 아닌가 하는 것이 비기독교도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참고로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제천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서울에서 사대부중에 다니다가 2학년 되자 6.25 전쟁이 터졌고, 1, 2학년은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신나서 학교 밖을 나왔더니, 지금 그 회기동에 저희 학교가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이 벌써 지게짐을 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큰 화를 입지 않고, 저희 아버님은 은행원이셨는데 북으로 끌려가다가 미군 폭격기들이 위협을 하는 바람에 대열이 흩어져서 숨어서 도망쳐서 오셔서 그 다음에 숨었다가 그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또 러시아라는 역사를 주제로 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약소민족의 서름이라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왜 우리는 약소민족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을 가졌는데,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은 저만 해도 9세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직업의식이 없이 대학까지 가면서도 순전히 교양, 교육, 그리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 하는 그런 자세로 부모님도 저를 학교 보내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호기심,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아버님이 역사책, 역사소설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정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 부산에 피난 갔다 오니까 학교 사정도 나쁘고 해서 속상한 터에 미국에서 기숙사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받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닉이라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미국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련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저도 생각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 분위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러시아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박사학위 논문을 러시아 인텔리겐지아의 근원이랄까 하는 것을 캐는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리메이슨리라고 이 비밀 조직에 들어갔던 사람이 18세기에 러시아의 지식인 거두 두 사람이었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겉에 보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점조직이 가동이 되고 있고, 독일의 왕실이 러시아의 황태자이며 예카테리나 여황제의 이 정적이기도 했던, 자기 친아들이지만 정적이었던 바벨 왕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음모를 하는 거를 하는데 비밀 조직이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조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최고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따라서 목표하는 데 따라서 이용될 수가 있어서 프리메이슨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겉은 똑같아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을 기도하는 자코방 클럽의 한 부분으로 이용도 됐고, 어떤 경우에는 또
완전히 그 사기꾼이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 제출 때는 좀 학자적으로 불행했던 게 이 러시아 인텔리겐자의 근원이 프리메이슨리에 있었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게 그 중요한 주제를 교수가 맡긴 것인데 사실 그 연관은 별게 아니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두려워서 뭐 그 프리메이슨리를 탄압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뭐 반체제 이 기체식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학생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 북한의 작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한항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저 더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며칠 전 그 일간지에서 저는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한한상 교수는 이 진보 진영을 대변해서 나온다 뭐 이렇게 쓴 걸 보고 제가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사실 학교 시절 꽤 가깝게 지냈고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도 어느 정도 같이 참여를 했고 또 저는 어려서부터 적십자 청소년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덧 이렇게까지 분류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시각이 벌써 벌어지고 남이 보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현상도 그렇지만은 또 보는 시각이 또 그런 양극화를 더 조장하는 것도 있다는 점이죠.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양극화 얘기할 때 물론 우리 이 경제 사회적인 그런 양극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로서의 양극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이념적인 대치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은밀한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불안이 엄습하고 진정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공론이 조성이 되지 않고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 실마리를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 한한상 선생님 불행히도 먼저 가셨습니다만은 한한상 박사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보다는 지금 현실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 생각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참 감동적이었던 거는 제게 뭐 승리 자체보다도 4강에 진출했다는 사실보다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함성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터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해방 전에도 해방 후에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참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동안 참 우리한테 쌓였던 반세기 이상 쌓여왔던 골프 고통, 갈등, 울분 이런 것들이 다 참 함성 속에 용해돼 가지고 이 평화로운 좀 통일 또 사회 통합을 향한 어떤 새로운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는 굉장한 불안에 다시 휩싸여 있습니다. 이 경제가 잘 안 되고 있고 실업률이 높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사회 의식 자체가 90년대 중엽에 이 국민의 60%가 자기는 이미 중산층에 속한다고 느꼈던 때하고 격세지감이 있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심리적인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대치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곧바로 이제 통일이 이룩될 것 같이 굉장히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핵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협박하고 있고 국민은 굶어 죽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히려 먼저 공중분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일 잔재 청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결국은 정부와 국민들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오해와 불신이 있기 때문이고, 또 실제 그러한 오해와 불신을 낳는 여러 가지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제 와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어떤 위험 요인이랄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속임수로까지 볼 수 있는 것, 착각이겠죠. 무엇보다는 그것은 냉전이 끝났으니까 이념 논쟁, 색깔 시비는 끝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냉전은 사실 유럽에서 시작됐고 유럽에서 종식이 됐습니다. 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측의 승리로,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로서 끝났죠. 그리고 우리도 한동안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전혀 아니었다. 잠재해 있었던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계기를 만나면은 더 큰 힘으로 폭발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이제 아까 한완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우리가 이 반공 정책을 쓰던 때하고 지금 달라졌는데, 달라진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정말, 그리고 또 우리 민주화된 그런 것을 계기를 활용을 해서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문제 제기가 되며 이 토론이 되질 않고 시장경제 민주주의밖에 대안이 없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고도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정책안들이 정부의 시책으로 또는 입법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실제 현실보다 불필요하게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끼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북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즉,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북녘의 이 동포들로 구성된 사회는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소위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다 하는 식으로 이 규정을 받을 정도로 이상한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 지금 그쪽하고 우리가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말로 말하면은 남북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남 갈등도 불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도 참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제기된 것인데, 그것을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지금 얘기도 하지 못하고 서로 암흑에서 주고받는 식의 그런 식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북한의 또 김정일 정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체제의 경쟁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10년 전 우리의 처지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졌지 않느냐. 10년 전 10년 전 북한은 거의 그 붕괴 체제의 붕괴 지점에 갔으면서 누구도 잘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보다 참 관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우위를 가졌다는 게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년이 지난 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이 우위를 가지고 이 남북 관계를 지금 조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큰 이 의문이 생긴 것이고, 이 불안과 갈등의 근본 요인은 여기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단계의 이 발전 단계에 이르렀는데 2만 불 가까운 소득을 가진 나라가 무슨 공산화가 되느냐. 저도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처음부터도 공산주의가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탈린도 해방 직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세워지는 것에 맞서서 이 북한의 이 정부를 따르고 세우고, 이 김일성을 소련군 그 대위였던 김일성을 끌어들여서 이 남한의 본래부터 이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박헌영을 대치해서 이 국가 체제를 세우고 했지만, 스탈린 자신은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즉 막스주의 공식에 따르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산업화 시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한국이 공산주의 이상을 내걸어 가지고 갑자기 이게 되겠느냐 하는 그것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진정한 막스주의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제 민주화 덕분에 이제 많이 공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 민주화부도 그렇지만 이 소련의 붕괴 이후를 보면은 이 박헌영 같이 골수 공산당원도 한국이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이르려면은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국은 이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분단이 됐던 것은 우리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이 미영 이 자유주의 진영과 이제 소련이 이 히틀러를 패배시키는데 합세를 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력 대치가 되니까 결국 거기서 우리가 이 분단되는 그런 비운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 진영하에서 결국 누가 진정한 민족주의였느냐,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여운형이 이승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 김구나 뭐 이런 사람은 끝까지 분단을 반대했는데 이승만이 분단 국가를 세웠다든가 하는 것이 거의 정설같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분단되지 않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패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이고, 마지막 8월 9일에 결국 소련이 참전을 했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세력으로 이 대치되는 이 소련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전부 소련에게 내줄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도 그렇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런 결국 과정에서 우리가 이 희생물이 됐던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됐던 그런 이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머리를 써서 이 분할 점령이 됐더라도 그것이 참 전쟁 그리고 분단 고착으로 가지 않고, 이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또 이 독일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경우가 같이 다시 통합이 되는 그런 식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과제였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스탈린이 주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득을 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은 이 분단이 되면서
계속 양쪽은 다 이 분단을 원치 않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하려고 그 헌법도 그런 식으로 다 그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서로가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체제의 작동 양식은 이러나 저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그 표방하고 있는 그 남쪽의 이 국가 경영 양식하고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태생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내세웠지만은 이 탄압적인 그런 그 이 정부로 그 비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이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뭐 제주 4.3 사태라든가 뭐 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그 일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반대로 이 세력 기반이 전혀 없이 김일성이 왔고, 소련의 스탈린이 사실은 북한의 헌법 자체를 갖다가 보면서 고쳤다는 그런 증거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도 어느 정당, 어느 이 비율, 정당이 몇 프로, 20%, 30%, 뭐 어느 그룹이 이렇게 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한 세력, 곧 이승만 세력은 이건 전혀 처음부터 배제해야 되고, 이런 것이 소련의 정치국에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소련 학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던 거하고 실제 이 국제적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달랐는데, 겉으로 볼 적에는 소련의 경우는 일제시대 때부터도 우리 지식인들, 애국자들을 매혹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두 개의 슬로건, 소위 이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의 동시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 공식,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듯 하면서 결국은 계급 투쟁의 이론하고 논리하고 이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일파에 대한 소탕전은 무자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그런데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탈출하거나 완전히 죽거나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 공산당의 통일 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북한에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이 동구에서 이미 벌써 나타나던 방법이었습니다. 즉 소위 해방이 된 그 구역에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거국 정부를 세운다고 해서 여러 정파의 대표들을 같이 모아서 이 명망인의 인사를 내세워서 우선 질서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산당이 이 맹렬한 그런 혁명, 이 조직, 훈련을 받았던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공산당 이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을 하고, 결국은 모스크바의 신임을 받는 한 사람이 독재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 이런 공식이라는 것이 이 소련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여기저기 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수립한다고, 물론 그것이 세계 공산주의에 선언된 목표이긴 했지만 그걸 믿어서기보다는 결국은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세력권을 확대하겠다,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약소민족들, 조직력이 약하고 자원이 부족한 약소민족 피식민지 국가들일수록 그런 이 작전의 속수무책이었고, 이 민주주의 또는 자치의 경력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들의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원칙이 도입이 돼서 혁명을 위로부터 감행한 이 결과는 어떤 역사적인 형태보다도 더 극심한 기형적인 이 독재라고 하는 거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북한만이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김일성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소련에서 일부러 데려왔던 소련 우리 동포 출신들 또 그 연안파 공산주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박헌영까지 다 제거해버리고 1인 독재 체제를 수립을 하면서 스탈린 사망 후 그 소련에서 이 개혁 움직임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면서 결국 소련하고 어느 면에서는 그 노선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중국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이른바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그 주체 사상 체제라고 하는 거는 막스레닌주의 그런 그 진영의 그 영향에서도 일단 일정 부분 이제 차단이 된 가장 고립된 그 특이한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혁명 전통을 가진 그런 그 공산당 지배권에서 늘 나타나는 선전 그 정치, 공작 정치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개방된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감지 못하는 그런 식의 맞으면 무슨 세뇌 공작이랄까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반공 교육을 할 때 너무도 우매하게 반공 교육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쁘다 하긴 하지만은 왜 나쁜가를 설득력 있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체제냐 하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방 직후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직접 그 체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좌측에 있었건 우측에 있었건 이 체제의 속성을 어느 정도 체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반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국민적인 지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또는 가족들이 이념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과정에서 연좌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생적인 반체제가 되기도 했고 했지만은 이 목도한 세대에게는 반공의 맞으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말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언제 다시 침입해와서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다시 이 참극을 빚어내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군사독재 체제로 가도 즉 이 4.19 이후에 이 자유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혼란이 일자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그래도 군사독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어느 쪽이 결국은 어느 쪽도 다 나쁜 거지만은 그래도 사회 기본 질서를 유지해주는 쪽이 그런 걸 완전 혼란에 맡기고 이 공산당이 다시 남한까지 장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결론에서 뼈아픈 그런 현실을 참고 견뎠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반공 정책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 후 태어난 세대에게는 이것이 모두 거짓말같이 보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책도 전혀 읽지 못하게 했죠. 저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계속 대학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반공을 맹목적으로 하면은 역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반공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는 비판 세력, 소위 민주화 투쟁 세력을 이렇게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면은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까 하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한때
그러나 그때 분위기는 너무도 그 삼엄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소리를 하는 제가 무슨 처음에는 책검열위원회 같은 데 들어갔다 결국은 쫓겨나고 말고 영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만은 80년대에 드디어 제가 이 사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이 한참 무서운 전두환 체제 시대 때 거기에 사정, 비서관인가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공산주의를 알려야지 그 책을 풀어라. 그랬더니 그때 이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반공적인 시각에서 쓴 것이지만은, 이 마지막 학문적인 연구에 토대를 둔 그런 책들을 한 30권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요, 너무 이미 늦었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이미 너무 심각하게 반체제적인 분위기가 이 지식인들 사회, 그것도 가장 머리가 좋고 민주적인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먹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벌써 한편으로 반체제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현실에 대해서는 현실은 그 당시 참 암담했고 참담했죠. 저 자신이 미국서 제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서양사 책, 러시아 역사책 그런 건데 그것이 통관이 되지 않고 압수가 돼서 반년을 거의 매일 문공부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정을 얘기를 하고 논란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고려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소, 제가 그 당시 고대에 있어요. 거기다가 그 책들을 전부 다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책을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우매한 반공 교육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80년대에 좋은 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경도된 것이고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진실이랄까 하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미화한 시각이 완전히 고착이 돼서 버렸습니다. 현실이 암담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떤 체제, 저는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또 종교도 어떤 종교고 어떤 집단이나 체제가 역사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에 다 이 이상과 지향하는 이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철학적인 그런 이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약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독교가 공산주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해방신학이라든가 하는 것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워지는 이념하고 이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현실하고 얘는 차이가 있고, 그런 이념 자체가 현실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는 추상화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념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착오, 또 인간적인 이 협작,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현실하고 내세워진 이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공산주의 세계야말로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한 이 사회였습니다. 소련에서 벌써 1917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근본 조건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멘셰비키 계열 양심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는 지금 아직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가 아니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서 민주주의의 습성을 기르고 경제력을, 생산력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 가야지 이 공산주의 혁명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막스도 얘기한 것이지, 이 자본주의 단계에도 아직 제대로 진입 못한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레닌하고 결별하고 떨어졌고, 레닌은 워낙 전제체제에 대한 악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막스의 이론에 변질을 주어서 막스가 근본적으로 반동적이라고 봤던 농민하고 소위 도농동맹을 통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 하고 설득을 해서 그 세력이 이겼던 것이죠. 그러나 막스가 말하는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없었고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그 이름 아래 처음부터 결국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그 독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죠. 그것이 공산주의 이 세계의 그 발달 패턴으로 정착을 했고 후진일수록 그것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우는 공산당이 있어도 결국은 정규 정치의 정당으로 결국 합법적인 정당으로 정치 체제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경우는 그것이 이제 극단으로 나가서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도 그 문제아로 보였던 것이고 거기에 오히려 역으로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부르짖으면서 보다 독특한 인간주의적인 사회주의를 만든다고 일찍부터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은 그 나라를 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서 거의 사이비 종교라 할 만큼 지금 김일성이 사망 후로도 아직도 그 이름으로 무슨 외교 문서가 발송이 되고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동, 공작 기술만은 세계 다른 공산주의 체제보다도 훨씬 더 발달되고 훈련된 요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체제 쪽에 가담해서 지배하는 쪽에 쓰느냐, 지배당하는 쪽에 쓰느냐, 결국은 먹히느냐 먹느냐 이런 선택의 여지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체제를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단에서 입은 피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컸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6.25 당시 저는 국민학교 2학년밖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제 주변에서도 한 집안에서 어머니가 갈리고 부부가 갈리고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갔던 사람도 있고 또 내려왔던 경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물질적인 피해, 그 당시에 1,000만이 지금 이산 가족이 됐다 그러자면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이 피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그러한 이 혼란과 도전 속에서 체제를 또 지켜야 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또 무지하게 대처를 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상처라고 하는 것이 참 제때 치유되지를 못하고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독소가 됐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또 큰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광주 민주화 투쟁 사건이었고 그 후로도 응어리가 진 것이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것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킬 만한 체제였느냐 하는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체제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었고 강정구 교수가 말하듯이 전쟁 초반에 박살이 났어야 될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물론 아닐 것이고 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후손에 이로운 점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체제고 이 비인간적이고 비능률적인 체제였는가 하는 건 이제 역사의 심판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자체적으로 혁명을 시작했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받았던 동구 국가들이 역사에서 수십 년을 결국 상실을 하고 결국은 개방된 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한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 그 혼선이 있습니다. 아까 이 한원상 교수께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재산권 뭐 문제며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는 저는 그것은 약간 그 학술적인 그런 그 소설보다는 이런 그 이 선전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원조인 그 존 락크라는 사람도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의 연장으로서 존중돼야지 그 자유가 지켜질 수 있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재산, 사유재산권이 존중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아무리 사유주의 재산주를 그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에 위배되는데 그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런 체제는 적어도 이상이나 이념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그런 식의 역작용을 혹시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또 세계화라는 용어입니다. 사회주의는 이상으로 그 주창되고 나왔던 것이지만은 자본주의는 이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막스도 방대한 자본론을 썼던 것이지 자본주의가 이상이라고 믿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계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화나 마찬가지로 역사가 움직이는 추세를 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우리 나름대로 사람의 이성을 발동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가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남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이 차이가 빚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이 반공교육을 했는데 그 반공교육을 너무 우매하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거꾸로 그 아름다워 보였고 북한이 이상향 같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딸이 지금 둘째 아이가 이번에 8인가 됐는데 걔가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벌써 하루 집에 오더니 엄마 그러더니 북한에 공산당이 있다 그러는 거는 우리들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라고 그러는 소리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것이 오래 진행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죽음의 진통을 앓고 있던 80년대 말에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들, 우수할 뿐 아니라 말하자면은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그 이상주의자들이 주사파로 결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리스트로이카 초기에 이 소련 공산당의 그 이론가, 말하자면 황장엽 선생이나 비슷한 그 위치에 있던 바진 메즈베제프라는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초빙을 받아서 와서 강연을 하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인데 어떻게 그 책임을 방기하고 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나중에 이런 줄 알았으면은 이런 지지 세력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도 안 할 걸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프랑스 속담에 그 왕보다 더 왕당파적이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구조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도덕적인, 정신적인 알맹이는 없고, 그냥 시험 기계같이 애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속에 그런 그 갈증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입학식을 하기 전까지 한 2달 동안 그 소위 그 운동권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마련된 교재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책을 구해볼 수가 없으니까 지하 통로를 통해서 공산주의 선전책자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조립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 소위 지하의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처음에 몇 가지 공식으로 발간된 책들, 무슨 해방 전후, 무슨 우리 역사 인식이니, 무슨 이 체제 투쟁 그런 걸 얘기를 보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왔을 적에는
하도 그 내용이 유치해서 무시할 수 있는 줄 알고 잘 보질 않았어요. 처음 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말하자면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다 폐기 처분된 옛날 자기들끼리 논쟁하던 뭐 그런 거 전술 전략책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뒤늦게야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성경같이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읽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사파 결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헌책방에서 구해서 봤는데, 거기는 이 김일성, 말하자면 제가 만들어낸 그 선전이 그대로 담아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모택동 그 레닌이 혁명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그 투쟁 방식, 이 요원을 훈련하는 방식 같은 것이 다 교재로 다 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훈련을 받고 시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물론 핵심은 이 반미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미국의 식민지로 이 한국을 그렸고, 전쟁도 이 미국이 도발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전 선동의 기술이 얼마나 그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소련의 동구의 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이전까지 유럽의 지식인들 상당수는 한국 전쟁이 북침으로 시작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경도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의 그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깨우침이 됐었는데, 그래서 90년대 초 이 학생운동이 잠잠했었죠. 다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소울 서칭이랄까 뭐 하는 것이 이제 생겼고, 상당수의 주사파로 기울였던 그 이상주의적인 젊은이들은 양심 고백을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97년의 그 위기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양극화되는, 경제적으로 양극화라고 한 좀 심한 표현이지만 어떤 계층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니까,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 믿음이 더군다나 그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아까 한한성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민족 공조라고 하는 그런 말에 취해가지고 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결국 김일성 부자의 그 세습 체제, 거의 그 종교적인 것 같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이 그 국민을 반세기 이상 길들여오고, 굶어 죽어도 김일성 만세를 부를 정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체제인데, 우리가 지금 동포로서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안이라는 것이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정상회담 같은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너무도 큰 경사였고 굉장한 기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정리된 그런 식의 그 정책이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중의 야합으로 구성됐던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정한 민족의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대로 볼 수 없다.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이 부담을 지더라도 민족이 같이 떳떳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리가 한편에서는 당연히 작용을 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정반대의 이기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허물어져 내려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은 이거는 남한 경제도 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격리시켜 놓고 어떻게든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두 개, 결국은
현실적인 합의점이 있지만은 그 발상의 근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는 값을 작게 치르겠다는 그런 계산, 환상. 또 하나는 희생을 하고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통일을 시도해 보겠다 하는 그리고 이 김정일도 사람인데 하는 그런 믿음. 그런데 지금 현재 결국은 북한이 과연 달라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저는 대사를 지내면서 포용정책을 홍보하던 사람이고 포용정책이 근본적으로는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신은 올바른 정신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으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포용정책을 선포하셨을 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발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한 이 동맹체제, 미국뿐 아니라 우리는 OECD의 구성원이었고 아주 민주화된 번영하는 그런 그 나라들의 일원으로서 우리 힘이 모자라면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북한을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발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냉전이 끝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적 자리에서나 공적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당신이 김정일을 만났을 적에 미국의 계속된 이 주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도 경계하고 러시아도 경계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자로서 미국은 이 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대북 적대 의식을 푸는 동안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정치 노선, 선전 노선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미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전에도 반미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미가 심각해진 것은 광주 민주화 투쟁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제어하지 않았다 하는 그 배신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미국이 우리를 망친 원흉이라든가 무슨 이런 식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5, 6년간의 우리 교과서들은 거의 다 북한 일색으로 북한의 관점에서 쓴 역사,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고 이 북한이 정통성을 지닌 체제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시각에서 쓰여 있고 그런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맹렬하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북이고 반북이고 간에 지금 대북 문제 같이 중요한 게 없는데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대상이 지금 북한 아닙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지금 대형 서점에 가서도 북한에 관한 책을 모아놓은 테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알리는 그런 이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이상하게 차단이 되고 있고 우리 방송 매체 같은 거는 북한을 미화해서 얘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 정부에도 들어가 있어서 북한이 위조 지폐를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교 행랑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마약도 수입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북한을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위패가 확실하지 않다느니 어쩌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상한 의식구조가 생겼습니다. 즉 김정일은 북한은 뭐를 해도 다 설명이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논리인데 이건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소위 그 해겔주의의 우파, 좌파에서 결국은 이 역사라는 것은 세계 이성이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좌파에서는 결국은 이성에 맞지 않는 거는 고쳐야지 된다. 이런 식의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우파는 결국은 현실은 이성의 표현이니까 다 이유가 있다. 원인 결과에 다 있지 원인이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덕적인 그런 평가라든가 하는 건 전혀 들었을 여지가 없는 것이고 용서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북한에 관해서는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저께인가 MBC 뭐 라디오 대담을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북한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 위패를 갖다가 잘 그 가려내지를 못하고 세탁을 못하고 그냥 순진하게 내보내서 지금 저런 거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적극적으로 그런 그 행위를 그 비호하는 이상한 그 심리까지 그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야말로 그런 현상을, 그런 범죄까지 간 현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실제로 그 굶어 죽게 되고, 속가서 3분의 1을 결국 죽인 것입니다. 죽인 것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워낙 식량이 모자라니까 체제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죽도록 이제 그 방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외국 공관을 지원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대사관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그때 사건 났던 것 같은 거. 그런 식의 이 마전 공작이 진행됐던 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절박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체제를 돕고 평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통일을 서둘러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것입니다. 연합도 어려운데 연방이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면 결국은 연방이라는 건 주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주권을 합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마카다 동상을 허무느냐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이 벌어지니까 소위 극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빨리 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이 시간을 이제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대한이 뭔가 하는 건 제가 얘기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종의 그 전문가로서 그냥 제가 아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고, 왜 이런 이 이념적 대치가 되고 불안이 오느냐. 즉, 모르기 때문에 이 민족애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맞으면 적화통일 또는 북한 중심의 통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그대로 무방비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대 북한의 그 상관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는 10년 전보다 너무도 약화되고 알다시피 우리 정치인들이 김정일의 발언에 그 눈치를 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는 금기시되는 이런 식의 지금 그 사회 분위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권대회 일을 조금 맡았었습니다만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북한의 핵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하는 확고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에서는 핵 가진 게 우리 민족이 가졌는데 어떠냐 하는 그런 자세하고 핵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북한의 비율을 거스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물론 정치를 할 수 없는 기구고, 교회가 맡고 있는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교육이 주된 것이지 지적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저는 사실 지금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 진리를 우리가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 면에서는 사실 좌우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맞으면 투쟁의 강도가 그만큼 또 치열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반면에 제가 볼 적에 이 양극에서 그 대치하는 그 세력은 어느 면에서는 이 도덕적 정열과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깨우치면은 좋은 방향으로 그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는 중간에서 완전히 그 이기적인 그런 물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저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또는 그 공명의식에서 냉정한 검토도 없이 그저 이 민족이니 무슨 정인이 뭐니 이런 추상적인 구호만 내세워서 그 나부끼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롭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그 이 소위 우파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받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정책 추진의 그 방식이 공개된 토론을 그 거치지 않은 채로 겉으로는 그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면서도 그 체제를 파괴하는 함의를 가진 여러 가지 그 법안들을 너무도 강력하게 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의혹이 인다고 봅니다. 제가 텔레비 공개 토론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안법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그것이 철천지 한이 맺어 있고 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 보안법이 없었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한 상태에서 그 보안법을 악용할 소지라는 건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된다면 또는 그 20%만 된더라도 왜 구체적으로 구태여 그걸 폐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고 악용을 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국가의 정통성에 또는 안보에 도전을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은 그 법을 그때는 가동할 수가 있겠죠. 바로 남남 갈등을 불사하고 그런 식의 이 개혁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사학법의 경우도 결국은 그런 걱정입니다. 이 사학의 비리를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법 기구에서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학 쪽에서 걱정하는 거는 무슨 사유재산 침해 뭐 이런 논리보다도 결국 지금 그 교육계의 이 좌파 이 반미 사상이 강한 그 전교조 쪽의 영향이 강한데 이 그쪽의 이 대표가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사학을 장악하려고 할 적에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켜도 이 재단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보안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이게 정난한 그런 것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의도가 뭐냐 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할 만한 이 단계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전 사회가 성숙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토대도 상당히 갖추었고 국민 의식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복지체제 구축 위해서 어디까지 가고 이 사유재산권 행사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북구 같은 그 식의 결과를 갖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치 어떤 이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뭐 부자들을 악으로 몰아야지 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 발언들이 나오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쿠데타식으로 그 법안이 처리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한 그 민주화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그 황우석 사건 경우를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죠. 그 사건의 구조 전개 과정이
지금 우리 통일 논의의 전교과정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교수는 분명히 훌륭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포용 정책을 내세우면서 어떤 그 좋은 그 해결책이 나올 듯한 싹시 보였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국민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염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무비판적인 그런 아주 관대한 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지지가 있는 것만큼 또 서둘러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나오고 거기에 개인적인 야심들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길로 나갈 적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 대비 각오는 시키지 않고 마치 이 길로 가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그 부추기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황우석 사건의 경우는 우리 언론이 그것을 맞으면 사전보다도 아주 늦지 않게 그걸 파악을 해서 이 정면으로 이 잘못된 것을 직면하고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책이나 그런 데서 분야에서 이러한 그 환상 또는 그 이 속임수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는 우리는 더 회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풍성한 잔치반이 벌어지는데 맞으면 무임승차해서 대박을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세튼 교수라든가 데이터도 한번 보지 않고 공동 저자가 된 사람들인데 통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세이턴보다도 더 강한 욕구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 판이 깨지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남는 재화를 긁어가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주인들을 미리 몰아내고 다 그 구판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제가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은 이 국민은 참 속기가 쉽습니다. 아까 한한상 선생님께서 그 정보화가 발달하면은 모두가 주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주체라는 것이 모래알 같이 굉장히 또 조정당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언론의 힘 또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속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직접적인 대결보다도 결국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모두 다 인간의 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만 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일깨우면서 이 사회적인 의식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그 소생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